알겠어. 뛰쳐나가도 이해할게. 자, 그러면은 우리 10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오늘 수업도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원이 민기는 8시 40분에 아마 수업이 시작되니까 8시 10분에 나가야 돼. 이제 조용히 이렇게 쓱 나가면 돼. 그때 8시 15분. 응. 8시 20분. 너네 수학 듣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나가긴 해야 돼. 너희도 한 5분 정도 쉬고 들어가야 되니까 8시 15분까지 듣고 가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103페이지에 가작품부터 가볼 건데 역시나 보기 지문이 있으니까 보기부터 읽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하루 종일 그 소설만 하면 미안해서 시 하나 섞은 건데, 자, 3번 보기부터 보면 가작품은 생애 황혼기에 접어든 시인이 묶어줄게. 젊은 날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고뇌와 방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 닫아주시고 주제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과거가 참 힘들었다라는 힌트 가지고 가면 되고, 시의 화자는 가을 그리고 밤이라는 계절적 시간적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거래. 또한 지나온 삶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여서 요것도 계속 본연의 자아가 지니고 있던 물결 밑줄 할게요. 평안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과정.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평온의 과정이야.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밑줄 합니다. 집을 고쳐 짓는 행위에 빗대요. 그럼 집 얘기 나오면 평온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집 짓기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숙 동그라미 쳐줘. 그럼 마무리는 성숙한다 하고 끝나네. 됐지? 자, 그러면은 작품으로 갑시다.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가보면 돌아가야지.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얘들아 요거 참 글을 잘 썼는데 그늘은 그림자잖아. 그럼 나무의 그림자의 그 그늘이 줄어든다는 건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는 의미잖아. 계절적으로 뭐가 왔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말이고,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화꽃 한두 송이 바람을 물들였어. 그럼 이것도 역시나 국화꽃이 핀다는 거니까 가을이 왔다라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를 모을 거래. 그럼 일단 표현기법부터 보면 영혼은 양떼다라는 은유법이 쓰이는 거고요. 은유. 근데 나의 영혼이 어땠냐면 흩어졌었어. 보기에서 고뇌와 방황을 했었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자, 그 괴로웠던 영혼을 모아서 떠나온 집으로 돌아갈 거래. 그러면 떠나온 집은 긍정적인 시어일 거고, 보기를 생각해 보면은 평온을 회복하는 공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회복의 공간이라고 쓸게. 자, 그리고 나서 그 집으로 돌아가 생에 버려뒀던 빈 집을 고쳐야지. 근데 우리 아까 집 짓는 과정 이꼴 평온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그러니까 계속 평온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수십 년 누적된 병의 원인을 찾아서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그럼 실제로 집 짓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고요. 상한 가지를 다독여서 등불 앞에 앉힐 거야. 그럼 얘들아, 이때 상한 가지가 누굴까? 그렇지. 이거는 화자 자신이지. 고뇌와 방황에 있었던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야. 나 그동안 힘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힘든 나를 등불 앞에다가 앉히면 가득 찬 달처럼 따뜻한 밤이 온대요. 그럼 우리 밤이라는 시간대는 긍정적인 시어 맞지? 그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대니까 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만월? 가득 찬 달. 달 동그란 달. 자, 그리고 내 생애의 망가진 부분들, 과거의 그 엉망이었던 부분들이 수묵화처럼 떠오르게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 등불 앞에서 자기 자신을 떠올리는 거니까 성찰하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 잘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야.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치유받는 과정인 것 같아. 회복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요 말들이 좀 특이한데, 이런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래. 이거 무슨 표현? 일단 직유 있고 또 쓸쓸한 평화. 역설. 그치? 그럼 역설, 직유 찾았는데 역설의 의미 찾아내야 되지. 그럼 평화는 왜 평화야?
왜? 그래서 왜? 지금 뭐 했어, 얘? 와서. 집 지었지. 그러니까 평온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 평화에 이르렀으니까 평화지. 그럼 왜 쓸쓸한데? 노. 근거 없어. 집이 무너졌어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집을 짓는 과정에서 지었어. 그리고 이 등불 앞에 딱 앉았더니 뭐가 떠올랐대? 아니, 어디? 했더니 나의 그 힘들었던 과거가 떠오른 거잖아. 그러니까 평화에 다다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아픈 모습을 보니까 쓸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지? 그렇게 좀 납득을 해줘. 그래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 가면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샜대. 그러면은 이 상황이 안 좋았던 걸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그 고뇌와 방황을 했었던 그때. 그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게 나를 지샜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럼 현재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지금은 수리하는, 집을 고치는, 다시 말해 평온에 다다르는 노력으로 밤을 밝히고 있대. 그러면 이때는 평온이라고 써둘게요. 자, 이렇게 씀으로써 두 시간대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치유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을이라는 계절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올 거래. 그러면 이때 가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 맞지? 왜? 평안으로 오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으면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대. 그럼 일단 표현기법은 따뜻하게 손 잡는 이별. 그렇지. 의인도 맞는데 역설이 더 중요해. 알겠지? 역설이라고 쓸게요. 자, 왜냐면 이별을 어떻게 따뜻하게 손을 잡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보기에서 마지막에 봤던 성숙한 나의 태도로서 이별조차도 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냐고? 됐어. 자, 그러면은 됐고요. 뒤로 넘어가서 그럼 4번 문제도 좀 읽고 나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읽어볼게. 이중섭은 일본인 아내랑 결혼했어. 두 자녀를 뒀대. 6.25 전쟁의 발발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잠깐 정착해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이듬해 일본에 건너가게 된 식구들과 이별한대.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다간 그에게 역설적으로 당시의 삶은 행복했던 마지막 시절이야. 그럼 제주도가 나오면 행복한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그림 1 네모 쳐주시고, 자, 밑에 보이는 그림 1은 밝은 색채로 꿈꾸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그림이야. 아이들이 새도 타고 하늘 날고 복숭아도 따네. 이런 게 마치 밑줄 지상낙원의 모습. 되게 평화롭대. 그리고 그림이 네모 쳐주시고 간결한 대생 담체 기법을 쓰는데 밑줄 동심의 세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렸나 봐. 자, 벌거숭이 아이들 물고기 잡고 개한테 물리기도 하며 한 대 뒤엉겨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림 3도 네모 쳐주시고, 얘는 은박지 밑줄 그을까? 좀 특이하네. 은박지를 재료로 한 독창적인 기법을 통해 이것도 밑줄 가족과의 결합에 대한 희망, 요런 것을 담아낸 게 그림 3이래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림들을 왜 얘기해주냐? 나라는 작품 안에서도 이런 그림들에서 시인이 떠올린 그의 삶과 예술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 있을 거래. 됐을까? 자, 그러면 요거 필기 좀 하나 하고 가면, 얘들아, 그럼 나 작품에는 이런 그림과 같은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보면 일단 아이들에 대한 글이 나오겠지. 왜냐면 그림에 계속 아이들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가족이라는 키워드, 뭔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겠지. 그치? 그리고 또 뭔가 그 장면이 되게 행복하다고 했어. 뭐 평화롭다고 했어. 이러한 키워드들이 아마 나 작품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로 한번 바로 가봅시다. 자, 나를 읽어보면, 서귀포, 아까 우리 얘기했지? 긍정적인 우리 가족과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공간이었어.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에 귀퉁이의 고방을 얻었대.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형편은? 귀퉁이, 막 이런 모퉁이에다가 살짝 이렇게 얻어놓은 방. 가난하지, 그렇지. 옆에다 가난이라고 써줘. 부유하진 않았네. 그리고 아고리와 발가락 군은, 이건 이중섭 부부가 서로를 부르던 애칭이래. 근데 발가락 군 이꼴 아내고요. 아고리가 이중섭이래.
별걸 우린 다 알아야 되네. 자, 아무튼 이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었대.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 그럼 이것도 역시나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는 거고, 이러한 방에서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면서 살았대요. 자,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네. 그러면 얘네들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단란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며 서로 끌어안았던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개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서 개를 그리는 이중섭 아구리와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서 상을 차리는 아내 발가락꾼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어쨌든 화목합니다, 계속. 자, 방이 너무 좁으니까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대.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보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하니까 옆으로 커질 수는 없잖아. 근데 위로는 커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이때 하늘, 이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중섭으로 따지면 예술이라든지 그런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펼쳐낼 수 있었다라고 문학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응? 플러스지, 플러스. 뭔가를 실컷 펼칠 수는 있었던 거야. 가난하지만 이상은 막 이렇게 머리 위로 쭉 이렇게 올릴 수는 있었어. 자, 그럼 어떤 생각을 얘가 했었냐면,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나 일단 묶을게요.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복숭아 얘기하네. 아까 우리 설명에서 봤던 그림 1에 대한 설명인가 봐. 이러지, 우리 보기에서 뭐 복숭아 지상 낙원 같았다 했던 그 부분이야. 그리고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대. 그럼 총소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당시가 전쟁 상황이라는 시대적 배경도 얘기해주는 건가 봐. 그냥 세모 치자. 그러니까 얘가 그리던 그림이나 꿈이라는 건 되게 평화로운 거라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가 보면, 섭섬이 보이는 섭은 보통 옆이라고 읽어주면 돼. 옆에 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 한 날이 많았더라도, 그러면 여기다가 노란색 해놓은 거 보니까 햇빛 네모 좀 쳐주시고요. 이건 무슨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해. 노노노. 얘들아, 서럽다 이거 감정 직접 제시잖아. 그치? 누가 서러운데? 원래는 내가 서러운데 햇빛한테 서럽다고 했으니 객상이지, 객상. 감정이입입니다. 그리고 감정 직접 제시. 서러운 날이 많기는 했지만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대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도 이어주시고, 우리 은박지를 사용해서 그림 그렸던 건 3 맞지? 그래서 그림 3이라고 써주시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그냥 그림에 대한 얘기니까 좀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그림 2에 대한 얘기일 거야. 자,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우리 아내였던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럼 그림 1, 2, 3, 2, 5든 어쨌든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런 행복조차 길지 못하다는 것을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알지 못한 채 그 일시 동안 좀 살았대. 그리고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언젠가는 나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의 시각이 좀 보인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1번하고 4번만. 1번, 4번 풀어볼 겁니다. 1, 4.
그러면은 얘들아 문제 좀 볼까? 답 한번 찾아보면 1번에는 4번 맞지? 네. 왜냐면은 우리 가에서 우리 돌아가야지, 빈집을 고쳐야지 라는 데서 의지, 다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1번에 4번을 못 찾았다면 다짐하는 부분으로 갔어야지. 그치? 의지적인 태도 드러나는 대로 갔으면 됐어. 자, 그리고 4번 문제로 가면 요거 답은 4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면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 한 날, 어쨌든 이날도 제주도에 있었던 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 헤어지지 않았어. 가족과 함께 했던 삶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줄에서 알 수 있잖아. 이 행복조차 길지 못하다라는 건 아직은 행복한 그런 가족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얘는 됐고요. 뒤로 넘어가서 고전 산문 139쪽 먼저 가볼게. 아우, 소설 긴데 오늘 많이 해야 되는데 한번 열심히 또 해보자. 자, 근데 지금 139쪽에 있는 채봉 감별곡은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어떤 부분이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인물 구조도 먼저 그리고 설명하고 난 뒤에 읽어보도록 할게. 앞에 거는? 이거 5개 다 했냐? 다 했어. 미친 듯이 다 했어. 마지막에 막 허겁지겁 다 했어. 허판서. 그리고 그래서 얘도 줄거리 알고 들어가면은 딱 다르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되게 접근하기가 쉬울 거거든. 그래서 이건 배경 지식 좀 쌓으려고 한번 해볼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먼저 얘네들의 삶의 공간은 평양이고 평양에 살던 김진사가 이제 딸내미, 여자야. 우리 딸내미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돈 많은 남자 집에다가 이제 시집을 보낼까 생각해가지고 이제 채비를 하고 서울로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채봉이가 산책을 하다가 그 길 가다가 수건을 딱 떨어뜨려. 근데 그거를 필성이라는 남자가 주워서 인연이 시작돼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막 깨르르 하다가 인연을 맺고 이제 우리 결혼하실 이렇게 돼서 지들끼리 약속을 해. 자유연애 사상이야.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딱 돌아왔는데 야, 서울 가니까 허판서라고 나이가 좀 있어요. 한 40, 50대 될걸? 이 아저씨가 채봉이는 18살. 이 아저씨가 집에 돈이 많아. 그리고 만약에 너랑 결혼을 시키면 자기한테 관직을 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오케이 콜 해가지고 이제 딸내미를 여기 첩으로 주고 그 다음에 재산을 좀 주는 대신 관직을 얻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와요. 그랬더니 이제 채봉이가 아빠 미쳤어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면서 거부를 해. 하지만 아빠가 야, 약속 다 하고 왔는데 너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 나 깜빵 가야 된다 뭐 그럴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왔어. 김진사가 이제 돈도 줘야 되니까 재산 이렇게 챙기고 그 다음에 딸내미 데리고 이렇게 서울로 가고 있는데 채봉이가 그 전에 자기 몸종하고 짜가지고 튈 준비를 했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큰일 났는데 하고 있는 틈에 갑자기 도적대들이 나와서 돈 많아 보이는데 돈 내놔 해가지고 돈까지 다 뺏겨. 그래서 터덜터덜 서울로 가가지고 허판서 집에 딱 가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허판서는 돈도 안 가져왔지, 그리고 딸내미도 안 주네, 그럼 너 사귀네 하고 깜빵에 보내버려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채봉이가 큰일 났다. 우리 집 지금 재산도 아빠가 다 날려먹었지. 그리고 나는 결혼도 안 했지. 아빠를 구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얘가 그 동네 기생집에 가서 자신의 몸을 기생으로, 이게 뭐라고 하지? 자신을, 그렇지, 몸값을 받고 기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소설이잖아? 그래서 무튼 얘가 기생이 되고, 기생 이름이 이제 송이야, 송이. 니네들이 창작해. 글씨, 웃겨져. 채봉이가 이제 송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이제 그 기생의 그 기생집의 에이스로 뛰게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 송이가 막 글도 잘 쓰고 막 예쁘고 하니까 막 소문은 나는데 얘가 거기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지조절개를 지키겠어요 하면서 약간 조금 더 도도하게 구니까 더 인기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기생이잖아. 어쩔 수 없이 지조와 절개를 꺾어야 되는데, 그래서 송이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나랑 술 마시는 사대부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문학 퀴즈를 낼게. 이 퀴즈를 맞추는 남자에게 나의 몸을 주겠어. 이렇게 조건을 내건 거야. 근데 이걸 맞추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 퀴즈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필성이랑 썸 탈 때 서로 막 시 주고받고 했던 거기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필성이가 이 소문을 살짝 듣고 딱 갔는데 기생집에 갔는데 진짜 송이가 있네?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가 맞춰가지고 그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제 필성이 입장에서 채봉이를 데리고 와서 살고 싶은데 얘는 기생집에 묶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은 없고 하니까 애만 타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침 평양감사, 이분도 남자지만 나이가 한 80살 정도 됩니다. 나쁜 사람 아니야. 이 할아버지가 암행어사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채봉이를 봤는데 엄청 똑똑하고 기생일을 할 애가 아닌데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얘를 자기 비서로 꽂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 자, 그리고 그쯤 해가지고 이 필성이도 되게 높은 집안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 하급 관리로 들어가가지고 얘 채봉이를 보려고 계속 이렇게 염탐을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만큼 둘의 사랑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채봉이가 맨날 너무 슬프니까 시를 지어. 근데 시가 한 192편 정도 막 되거든. 그런 거를 맨날 짓고 하니까 평양감사가 좀 이상하지. 애가 막 자꾸 울고 밤마다 울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봐. 송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했더니 아닙니다. 근데 말해봐. 왜 그러는데? 했더니 이때까지 썰을 쫙 풀어줘. 그랬더니 평양감사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랬니? 그렇다면 너 필성이랑 내가 이어지게 해줄게. 해가지고 필성이 불러서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좋은 남자가 이렇게 하급 관리 일을 하나 했더니 정말 지극한 사랑이구나. 둘이 결혼해라. 해가지고 이어줘. 그리고 나서 이전에 잡혀갔던 우리 아빠도 허판소 이 나쁜 놈 같은 하고 얘 벌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풀어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마무리되는 글이야. 너무 재밌지 않니? 그래? 감흥이 잘 없는 편이구나. 너무 재밌길래 한번 얘기해줬거든. 그래서 이런 스토리, 너무 재밌지? 그래, 이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돼. 자, 근데 중간에 쌤이 그 채봉이가 시를 그렇게 썼다고 했잖아. 근데 그 시 이름이 뭐냐면 추풍감별곡이라고 해서 가사거든? 송민곡처럼 어마어마하게 긴 거. 그거를 쓰는데 이 소설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를 채봉감별곡이라고도 하고 추풍감별곡이라고도 한대. 그래서 이별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불렀던 시가 어머 너무 길게 들어가 있네. 너무 잘 썼네. 해가지고 이름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인물 구조도 그 다음에 또 전체 줄거리 알았으니까 보기도 한번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3번으로 먼저 갑니다. 3번. 자, 읽어보면 채봉감별곡은 억울하게 가족과 임을 잃은 여인이 억울함을 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혼 모티프 네모 하나 쳐주시고 억울함을 푸는 모티프 소설이라고 볼 수 있대. 근데 이 소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인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자 고을 수령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고을 수령이 사건을 해결하여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포함할 거래. 자, 그리고 이 소설의 한 부류는 사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고을 수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유형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피해자 여인의 사연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사회 부조리를 강조하는 유형이 있기도 하대. 자, 보통은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여인이 귀신이 돼서 수령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구조였으나 이거는 밑줄 긋자. 점차 주인공 여인이 죽지 않고 사건 해결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렇겠지. 이 여자 죽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가서 전체 내용도 아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보면 평양의 김진사의 딸 채봉 네모 쳐주고 아버지가 서울로 간 사이에 이웃 선비 장필성 네모 치고 우연히 만나서 혼약을 맺습니다. 부모 허락 없이 결혼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나요. 자, 그리고 서울에서 김진사는 허판서에게 나쁜 놈이니까 우리 세모 치자. 허판서 돈과 딸을 주기로 하고 관직을 얻어. 얘들아, 관직 돈 주고 사는 거. 그렇지. 써주시고 옆에다가 부조리함이라고 써주자. 그 당시 사회상을 좀 반영하는 거겠지. 좀 썩었어. 자, 관직을 돈 주고 딸 주고 얻기로 하지만 채봉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고 도망가요. 그래서 밑에다 진취적 써주시고 진취적. 자, 한편 진취적인 거 막 그 적극적이다. 막 나아간다. 그런 성격. 자, 한편 김진사는 돈을 준비해 가던 길에 도적대 습격을 받아 재산도 모두 잃고 말고 또
채봉은 아버지를 위해 몸값을 받고 기생 송이로 살아가다가 이감사 네모 쳐주시고 평양 감사입니다. 눈에 띄어 관하러 일하러 오게 된다. 그럼 이감사 밑에다가 조력자라고 써줘. 자,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을 책상머리에 엎드리는데 깜빡 잠이 들어 주야 사몽 밤낮으로 생각을 해보니 미안해. 주사야몽. 진짜 짜증나네. 밤낮으로 생각 해서 그런지 꿈이 되었는지 꿈속에서 송이는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따라 하늘을 떠다니며 사방을 막 살피고 있어. 자,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가 꿈속에 있는 거야 지금. 적막한 공방에 혼자 전날의 답장글을 꺼내보며 울고 또 울고 보고 전전반측 이리 뒤척저리 뒤척 누워있길래 달려들어가 마주 붙들고 웁니다. 꿈이에요. 자,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서 아주 엉엉 울음이 돼버려요. 자,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잠이 없는 법이다. 얘들아, 갑자기 이거 뜬금없이 누구의 설명이야? 서술자. 그렇지. 옆에다 편농 혹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써줘. 설명 좀 해주네. 나이 들면 잠이 없대. 자, 이때 우리 평양감사 이감사는 나이가 80여 세일 뿐 아니라 1도 방백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망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임금에 보답할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자, 그런데 송이가 있는 방 쪽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네. 자, 속으로 짐작하되 송이 나이가 18세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봤어요. 자, 송이가 창문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워있는데 불을 켜놓고 책상 위에 뭔가를 써서 펼쳐놨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종이를 펼치고 보니 추풍 감별곡이 있어. 이감사는 그 글을 대강 보고는 손으로 송이를 흔들어 깨워 송이가 깜짝 놀라 눈을 뜨며 떠보니까 이감사야. 자,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자, 이감사가 종이를 말아들고 송이야 놀라지 마. 비록 상하의 분수, 우리는 계급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내가 계급 차이? 너와 나의 그 약간 위아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내게 말하면 좋겠구나. 오늘 마음 중에 미한 작은 한이 있는 일들을 다 말해봐라. 이 자식아,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아비같이 생각 안 하고 이 같은 원한을 가지고도 말을 안 하고 있느냐 해서 당황해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연다. 저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했더니 이감사가 껄껄 웃으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듣고자 하니까 다 말해봐라. 자, 송이가 막 한출천배하고 몸이 떨려 말을 못하고 서 있으니까 또 계속 재촉을 했어. 자,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어찌 말을 안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 닦고 두 손을 모아 단정히 섰고 그리고 당초에 후원해서 장필성하고 그를 화답했고 그 모친이 장씨를 불러 혼인했고 김진사가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다가 허판서와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허판서가 저를 첩으로 달라는 것을 아빠는 허락했고 저는 장씨와 약속을 지킨다고 만리교에서 도망갔고 그 엄마가 찾아서 내려와서 몸을 팔아 돈 줘서 올려보냈고 기생이 된 후에도 장씨를 잊지 않고 글을 써서 해답할 사람을 구해 장씨를 다시 만나 몸을 허락한 일 등을 다 말했어요. 옆에다 요약적 제시 쓰면 되지. 자, 대감의 하늘 같은 은혜는 결초 보은해도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하면서 웁니다. 자, 감사가 송이를 어루만지며 송이야 울지 마라. 네가 그런 줄 알지 못했구나. 그러나 오늘에야 알게 되었으니까 어찌 네 소원 못 풀어주겠니. 이제 보니 장필성도 사정이 있어서 하급 관리인 이방으로 들어온 것이구나. 내일은 필성이를 불러 네가 볼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조력자 역할 잘 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눈물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에 지극한 이슬이라 갑자기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눈물의 의미를 설명을 해줘요.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눈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이 나고 좋고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거야. 송이는 이감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눈물을 떨어짐을 깨닫지 못해. 그럼 송이의 눈물 역시도 좋고 억울하고 슬펐고 그리워서 눈물 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다가 부모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말을 한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거든. 이거 모르니까 이 또한 원한이야.
했더니 감사가 이 말을 들고 아이고 기특하구나. 부모 생각하는 거 정말 가상하네. 효열지심 이른바 천심에서 나오는 말이다. 오냐 그것도 해결해 줄게 걱정 마 하고 안방으로 건너와서 송이가 글에 쓴 그 곡을 여러 번 보며 칭찬을 그치지 않는다. 자 다음날 아침에요. 이감사가 장필성이 불렀어. 필성이가 속으로 생각하되 사또가 이렇게 일찍 부르시는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러지? 하고 인사를 해요. 이감사가 반가운 얼굴로 별당으로 와봐 해가지고 더욱 이상한데 일단 들어갔어. 감사가 방으로 불러들여 앉히고 또 송이를 부르니까 송이가 그 방으로 들어왔어. 필성과 서로 만나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없이 마주 앉으니까 이른바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안다는 거야. 자 감사의 앞이라 감히 말을 못하니 그 곤란한 지경이 어떠할까라는 건 매우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서리법으로 서술을 한 거니까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고 편집자적 논평인 거지. 자 그랬더니 이감사가 껄껄 웃으면서 필성이를 보고 필성아 네가 송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급 관리의 일을 자원하고 들어온 지가 17달이 되어도 못 보다가 이제 보니까 어떠냐? 필성이가 더욱 놀라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고맙지 그래서 일어나서 절을 한다 하고 끝나요. 그럼 배경 지시가 아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 되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자 그러면 문제도 좀 보고 넘어갈 건데 2번 풀 거고요. 3번 풀 거예요. 2번, 3번 두 개 다 풀어주세요. 2, 3. 너네들 15분에 나가. 5분만 쉬고 가. 이 안내가 잘못된 거는 학원 탓이기 때문에 자, 못 들은 척 해야지. 자, 우리 페이지 어디로 갈 거냐면 183페이지로 먼저 가시고요. 183. 이 현대소설에서는 오늘 것들 별로 배경 지식 설명할 게 없고 그냥 이 소설 부분만 읽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기만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번부터 읽어보면 무사와 악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밑줄 지식인들의 부정적인 모습 비판. 내용 간단하지? 자 그리고 대중 네모 쳐주시고 우리 대중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부조리한 시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내던져 투쟁하는 지식인들의 고귀한 모습을 떠올리고 밑줄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 하고 대중과 이어주세요. 속고 있다는 거겠지. 하지만 지식인 요거 네모 쳐주시고 이걸 표방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밑줄 개인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모습. 대체 이런 걸 모르고 대중들은 너무나도 환호한다는 거야. 이 작품에서 언급된 무사나 악사는 둘 다 위선적 지식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거래. 그럼 이 보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 지식인들 위선적이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가면 돼. 됐죠? 자 그럼 앞으로 오시고요. 응. 표리부동 겉바속촉? 그거 표리부동. 그치.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막히는 초조와 불안 속에 이윽고 도지사가 축하의 말을 끝냈고 나에다가 내부 쳐야겠지. 왜냐면 시점. 1인칭이라는 거 이렇게 보여요. 나는 땀에 젖은 채 긴장으로 목이 졸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 도지사가 방금 축사를 끝냈으니 다음은 동지들의 입에서 밑줄 잔기침 소리. 요게 들려올 차례야. 불안과 초조 속에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거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거사가 이제야 우렁차게 식장을 진동시킬 순간이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장기침 소리 밑에다가 신호라고 써주면 되겠네. 왜? 이거를 신호로 거사를 치러야 되거든. 어떤 거사인지 이제 곧 나올 거야. 자, 근데 이상해. 아무리 초조하게 기침 소리를 기다려도 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엄숙하고 고요하고 의아하고 불안한 나머지 나는 다시 눈을 들어 동지들을 훔쳐봐.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니 동지들은 지금쯤 사방에서 기침들을 토해내야 해. 그러나 그들은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들을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아. 마치 꾸중 듣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들의 표정 속에서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어. 거사를 치르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건가 봐.
자, 내 몸에서 갑자기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목을 조르던 공포, 긴장이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안도와 기쁨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대. 거사는 실패했어. 그리고 거사가 실패했다고 생각되자 실패가 오히려 아주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져. 그동안 불안과 공포했던 자신이 이 순간 견딜 수 없이 우스꽝스러웠고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 온 온갖 불안에서 나는 불과 몇십 초 사이에 깨끗하게 해방이 됐어. 그러나 이제 반전입니다. 반전. 이때 나는 또 한 번 무서운 공포에 휩싸여 그것은 안도감에 잠긴 나를 몽둥이로 내리치듯 통렬하게 후려쳐 누군가가 돌연 자리를 박차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이렇게 소리쳤어. 물결 밑줄 할게요. 조선 반자이, 조선 만세라고 외쳐.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원래 얘네들이 계획한 거사였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지금은 일제강점기 시대 지식인들이 이 축사가 끝난 다음에 전부 다 뭔가 저항의 의미로 이런 걸 하기로 했던 거야. 되겠지? 자, 기범 네모 쳐주시고 기범이 혼자서 이걸 외친 거지. 자, 그는 우렁차게 만세를 부른 후에 그대로 앞좌석에 홀로 대뚝하게 서 있었고 장례는 고요해. 시선이 기범에게 집중됐고 학생, 고관, 헌병들조차 넋나간 표정으로 기범의 얼굴을 쏘아볼 뿐이야. 그런 무서운 폭풍을 내포한 폭발 직전의 서늘한 침묵이었고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듯한 한없이 낭패스러운 삭막한 침묵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주 긴 시간인 것 같고 짧은 시간인 것도 같아. 식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헌병들 이윽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마다 칼자루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범이 또 한 번 소리치면 식장에서 그를 체포할 듯한 험악한 기세였어. 근데 이때 뜻밖에도 기범의 두 팔이 다시 번쩍 머리 위로 쳐들려. 또 물결 밑줄 할게요. 일본 만세입니다. 자, 침묵은 계속돼. 헌병들은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여전히 쏘아보고 있고 기범은 이번에도 만세 후 꼿꼿하게 서 있어. 근데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좀 달라. 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긴장 대신 묘한 의문에 사로잡혀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에 놓여있지만 그들은 기범을 향해 똑같은 질문을 던져. 너는 왜 조선 만세를 부르고 바로 일본 만세를 불렀니? 너의 만세는 뭔데? 너는 어떤 편인데? 그러나 이 의문도 뒤따라 곧 해답을 얻었대. 기범이 다시 두 팔을 쳐들고 제3의 만세를 외쳤대. 물결 밑줄 합시다. 대동아 만세 하면서 일본 만세를 한 번 더 외친 거야. 자, 식장을 지배해온 숨막히던 긴장은 이 세 번째 만세로 깨끗하게 해소됐고 그는 첫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줬어요. 옆에다가 거사실행이라고 써줘. 어쨌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함으로써 하긴 한 거잖아. 자존심을 세웠다는 거야. 민족에. 자,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거야. 왜냐면 거사를 실행했을 때 체벌을 받을 거니까. 됐지? 그래서 옆에다가 체벌을 면함이라고 써주세요. 구해준 것이었다. 옆에다가 체벌을 면함. 체벌. 만약에 거사를 전부 다 조선 만세라고 외쳤으면 끌고 갔거나 구타를 당했겠지. 근데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야. 그치. 근데 자기가 약간 책임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나머지도 얘가 혼자 조선 만세라고 하는 걸 이제 혼자 했다? 근데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끌고 가서 고문했겠지. 너 이거 뭐야? 누구랑 하기로 했어? 그럼 자기들이 막 동지 이름을 대면 같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할 거야. 근데 얘가 기지를 발휘해서 처음에 조선 만세를 외치는 거 플러스 일본 만세하면서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주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고 가도 돼, 너네. 자, 나는 사건이 끝난 후에야 기범이 어째서 거사의 중임을 자처했는지를 깨달았어. 그는 사전에 이미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견했고 만일 성공할 기미가 보였다면 처음부터 거사를 실패시킬 목적이었어.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기범은 나에게 이렇게 중얼거려. 기침 소리가 들리긴 했어. 그래서 계획대로 만세 부른 거지. 첫 번째 만세는 잘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만세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지. 동지들한테 좀 미안하네. 모두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근데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 밑줄. 오히려 그를 고맙게 생각했다. 그럼 옆에다가 써줘. 허위의식. 우리 거사를 계획할 때 얼마나 얘네들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꼭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어. 근데 이렇게 안정되게 넘어가니까 다들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허세 같은 그런 모습만 보였냐 이런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이 앞부분은 겨우 만세 3번을 외친 사건을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심리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치? 내 마음은 뭐뭐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불안했고 그래서 근처에 심리 묘사 이거 하나 써주고 그리고 이런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의 방법도 많이 써요. 비유와 심리 묘사 이것만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략 이후로 가면 이제 일규라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 일규에다가 네모를 좀 쳐주시고요. 일규.
그리고 살짝만 좀 배경 지식 섞으면 1규도 지식인이기는 한데 그 약간 기범이가 머리는 좋아.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자 같은 거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좀 목숨을 잘 사는. 근데 1규는 약간 좀 앞에 서가지고 뭐뭐 하자라고 좀 정의를 외치는 애야. 되겠지? 근데 옛날 사건으로 그 기범이가 맨날 1규 옆에서 막 이렇게 알랑방구 같은 거 끼다가 기범이가 언제 배신하고 간 적이 있어서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 근데 1규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돼. 자, 1규는 기범과 부딪히자 가장 불길하게 해체되기 시작됐다. 그럼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규는 죽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밑에다가 써줘. 기범이가 씹는 거야.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써줘, 비방. 그러니까 이제 기범이가 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1규 그놈은 진짜 옛날에 막 이렇게 했지 해서 얘를 완전 갈기갈기 막 해체시켜 놓을 정도로 씹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럴듯한 음모, 걔를 씹으려는 음모였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껴. 나는 1규 편인가 봐.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1규는 온몸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밑에다 대조라고 써주시고요. 아무리 네가 잡아 흔들고 욕해도 1규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천만에 나는 안다. 그놈은 운 좋은 삼류 무사에 불과해. 뽑아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해온 놈이야. 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 1규가 어디 있는지 본 적 없어.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이미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편해진 후야. 이것이 바로 밑줄 무사의 허풍스러운 참모습. 계속 갑니다. 밑줄 그으세요.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받는 소치인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1규는 지식인이기는 하지만 안 힘들 때만 나와가지고 외치던 그런 약간 연극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되겠지? 그냥 칼만 차고 있는 거칠에만 하는.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너는 그런 1규를 왜 허공에서 찾은 거냐? 허공이란 건 죽었는데 이제서야 왜 찾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왜 1규가 없어진 지금 살 맛이 없다고 하는 거냐? 네 말대로라면 잘 죽은 거잖아. 했더니 세상은 주인이 필요해. 광대 같은 주인 말이다.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대를 비워둘 수 없지 않느냐. 내가 1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네들이 살아가는 간판 구실을 잘 해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기자. 자, 그래 좋아. 그럼 네 쪽은 그렇다 치자. 근데 1규 쪽에서는 도대체 너를 왜 필요로 하는데?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에 그를 칭송할 만한 악사가 필요해.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의 노래를 할 수가 없잖아.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악사는 약간 좀 아부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정말 이 무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알랑방구 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쭉 읽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식인들 실질적으로 뭔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돼.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 말을 기범이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기범이는 지식인이야. 그럼 자기의 입으로 지식인들은 그런 놈이다 하고 좀 자조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내용 어려운 거 아니지? 네. 지식인들의 비판이라고만 생각해주고 나머지는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지문까지도 좀 가볼게. 이거 10분 만에 끝낼 수 있거든? 네. 바로 뒤에. 응? 표리부동이라고 해도 되지. 위선적인 거잖아. 겉으로는 막 이렇게 거칠해 막. 하들 할 수 있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지문 184쪽으로 가면 이것도 보기가 있거든? 4번부터 읽고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아마 교과서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라 되게 쉬울 겁니다. 뭐 전체 줄거리도 필요 없어. 한 번 본 적 있을걸?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4번.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공감의 플롯 네모 쳐주시고. 자, 공감의 플롯이 뭐냐면 묶어주자. 등장인물이 처음에는 타인을 불신, 이질감을 느끼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거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타인에 대해 공감하게 되는 과정. 닫아주시고요. 밑줄 그을게. 우리 묶었던 그 줄에 불신하고 이질감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공감하게 되는 과정. 그럼 이 작품도 못 믿었다가 믿게 되겠지. 됐지?
자, 이 플롯에서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인물의 변화, 즉 인물이 처음에 가졌던 이질감이 공감과 이해로 바뀌는 거래. 근데 이때 공감과 이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밑줄 자신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는 성찰과 같은 윤리적 태도 내포. 자, 이를 통해 타인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대요. 그럼 이 작품은 처음에 못 믿었다가 나중에 믿고 자기를 성찰하는 내용이겠다 하고 들어갑시다. 자, 갑니다. 자, 앞으로 가면 얼른 읽어볼게. 사모님, 내가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안에 네모 쳐주시고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니라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용지였어. 그럼 옆에다 전문적 X라고 써줘.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야. 이걸 준 사람이. 아무 종이에다가 그 돈에 대한 걸 썼으니까. 자, 근데 그것을 임씨 네모 쳐주고 임씨가 일해준 사람인가 봐요. 한참씩이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에다가 네모 치고 그럼 나는 안 나타나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나온 거 보니까 전지적 작가긴 합니다. 자,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긴장했어. 얼마 나올지 무서우니까.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 계산이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 더하고 빼고 줄을 긋고 했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 또 서둘러 잔을 비웠어.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어. 돈 많이 나올까봐 스스로가 정말인지 역겹게 느껴졌대. 누가? 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 써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되게 이제부터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의 입장에서 그의 내면 심리와 관찰한 시점이 엄청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이런 걸 보고 특정 인물에 초점화된 서술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하면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에서 4만 원을 빼고 시멘트도 이게 안 들어갔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 또 빠지고 돈이 자꾸 줄어들어. 자,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어.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 그 느낌이 어깨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야. 처음에는 의심했었잖아.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한테 내밀었고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가 더 심했어.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라는 소리가 믿기지 않았어.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고 할 수 없이 남편이 끼어들었다. 다시 계산 좀 해보세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 하지 않았어? 차이가 꽤 크지?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에이 사장님, 제가 어디 공짜 일 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 옥상 일한 품값은 제가 서비스로다가 그럼 옆에다가 이 사람 성격 정직함이라고 하나 써줘. 돈을 뻥튀기 하지 않아요. 정직함. 자, 그랬더니 서비스 해줬다고? 그는 깜짝 놀라서 임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옆에다가 써줄게요. 없는 사람의 서비스란 건 많이 가진 사람이 보통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잘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부끄럽게 하는 거지, 사람을. 이제 반성해야 돼. 자,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토끼 뛰면서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그렇네요. 다른 집에서는 임금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착해서는 안 돼요. 하면서 상대를 엄청 착하게 보고 있네. 저는요, 받을 거 다 받은 거니까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좀 갈아주셔요. 하면서 되게
오히려 막 그 의심했던 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임 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쑤셔넣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1층 현관까지 배웅하기로 했고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부딪혔어. 시원한 밤 공기 현관 앞을 지나는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배웅하지? 궁리를 해봤어.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도 그의 서비스에 대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자, 그는 자신의 집수리를 마친 임 씨랑 같이 동네 형제 슈퍼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그는 그 과정에서 임 씨가 스웨터 공장주 세모 쳐주시고요. 아주 나쁜 놈의 새끼야. 자, 얘가 연탄값 8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정과 그리고 연탄값을 떼먹은 공장주가 가리봉동으로 이사가서 큰 공장을 차렸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 임 씨는 술에 취한 채 떼인 돈 80만 원을 받으러 일감이 없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제목의 의미 여기서 나오는 거 맞지? 보통 비 오는 날은 일을 쉬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휴식도 못해. 왜? 떼인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 하층민의 삶이 엄청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이제 형씨로 약간 호칭이 좀 친밀해졌네. 토끼띠면 어쩔 거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아유,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이번에 또 무슨 꽈타를 일으킬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 우리 네모 쳐주시고 가난한 삶이겠죠. 이 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근데 가리봉동 그 새끼는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그럼 맨션 아파트 네모 쳐주시고 두 개의 관계 대조라는 거 알 수 있지? 가난하고 그 다음에 나쁘지만 부유하게 사는 삶. 자,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대.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어.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공장에 다니고 나는 나대로 이 짓해서 돈 벌고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세상.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임씨한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어.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하지 말라고 해. 하면서 분노가 점점 세져요. 임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고 그 바람에 맥주병이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어.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옆에다 비관적이라고 해줘. 비관적. 삶에 대한 불신이지. 자, 임씨의 기세에 눌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고 나중에는 임씨 역시도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될 거고 달걀 프라이집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타박에 비 오는 날에 양주나 찔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 1000번 만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스스로 발밑으로 걸어와주는 게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 참는다고 될 리는 없어. 자, 그는 임씨의 핏발선 눈을 마주보지 못해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을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물결밑줄을 할게요. 의심하며 손해볼까 두려워 처음에 불신했던 자기의 모습이잖아. 이런 생각을 거듭하는 꼴을 혹시 눈치챈 것은 아닌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어. 자, 제 아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닥으로 유지되는 사내의 몸뚱이 맨날 라면만 먹고 사나봐. 술 앞에서 이미 제 기운을 잃고 있음이 분명했어. 임씨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술이 깨고 있고 어떤 놈은 몇 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팔아도 몇 bom을 팔아도 20만 원 벌리가 달랑달랑한데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며 껐덕거리고 룸살롱에서 몇십만 원짜리 팁 뿌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임씨의 입에 거품이 물렸고 비싼 술 잡수고 왜 이런가요? 참으시오. 임씨 아저씨 좀 참으시오. 김 반장이 냉큼 달려와서 술병하고 잔들을 챙겨갔고 임씨는 탁자에 고개를 쳐박고 연신 주결을 되뇌고 속수무책이로 그는 산에 빛바랜 얼굴만 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밑줄 긋자.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밑에다가 성찰이라고 쓰고 한 개 더 죄책감이라고 써줘. 그동안 이 사람을 의심했었던 자기에 대한 성찰이죠.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결국 이거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반성이야. 남을 믿지 못하고 그 10,000원, 20,000원에 벌벌 떨면서 정의롭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좀 반성적인 시각이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도 너네들이 좀 풀어보도록 하고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